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알려드리겠는데요. 썸네일 보셨죠? 러시아 전투기가 무력 시위를 하기 위해서 실탄, 그것도 굉장히 강력한 극초음속 미사일인 킨자를 딱 달고 미그 31 전투기가 벨라루스에서 이륙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이 기후에 1시간 반 동안 공습 경보가 울리기도 했는데, 근데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좀 가다가 터져버렸습니다. 엔진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겠고요. 자, 그리고 람슈타인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게 대규모 무기를 지원해주자라고 하는데 독일이 끝까지 반대를 해가지고 지금 독일이 국내도 완전히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무슨 짓이냐 하고 난리가 났는데, 어떤 상황인지, 왜 무기를 특히 전차를 안 주겠다고 이렇게 독일은 버티는 것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도 볼게요. 자, 신인근의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시고 개면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5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영국이 우크라이나의 챌린저2 전차 운용 교육 준비를 하고 이제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영국으로 불러서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월에 3월 해봐야 지금 다 돼가죠. 3월에 이 챌린저2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배치하겠다라고 하는 소식에서부터 미국의 해안경비대 코스트가드죠. 우리로 치면 해경, 여기가 중국의 불법 산단이 이 소말리아 해적보다 더 심한 글로벌 위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해안경비대 아주 고위 소장이 이런 이야기를 직접 했어요. 별 2개.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챌린저2 전차 공여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차 운용 요원들이 곧 영국에 들어와 다음 주부터 전차 운용 교육을 받고 늦어도 3월 말까지 전차를 인수해 우크라이나 전선에 배치될 것이라고 영국 국방부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SQ-58 발키리 무인 전투기로 유명한 미국 무인기 제조업체 크라토스가 미 공군 연구소와 신형 스크램젯 엔진을 사용하는 극초음속 자폭 드론과 관련된 기술 연구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장거리를 비행할 수 있는 무인기를 개발하는 프로젝트인데, 어떤 물건이 나올지 상당히 기대됩니다. 인도네시아가 참 돈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 해군이 2척을 발주한 123급 병원선 닥트 라디지안 에디닌그라드 함이 인도네시아 해군에 취역했다는 소식입니다. 만재 배수량 7,300톤의 이 병원선은 12개의 수술실과 첨단 의료 장비를 갖추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없는 병원선을 2척이나 도입한 인도네시아, KFX 분담금 낼 돈은 왜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튀르키예가 영국 해군에서 퇴역하는 24명 듀크급 호위함을 구매하기 위해 영국에 실사단을 보내 함정 평가 작업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영국은 16척을 보유했던 24명 호위함을 단계적으로 퇴역시키면서 최근 칠레에 3척을 팔았는데, 튀르키예에도 4척 안팎의 물량을 받아 현대화 개수 후에 사용하고 싶다는 의사를 영국 측에 피력해 협상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 해안경비대가 전 세계 바다를 헤집고 다니고 있는 중국 불법 조업 대선단을 해적보다 심각한 글로벌 해양 안보 위협으로 규정했다는 소식입니다. 국제사회가 함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미 해안경비대의 지적인데, 국제사회가 진심을 다해 대응하지 않으면 정말 몇 년 내로 세계 바다의 어족 자원의 씨가 마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챌린저2 전차 굉장히 방어력 좋은 전차죠. 그래서 이미 이라크전이나 그 이전에 챌린저1 같은 경우 걸프전 이런 데서 그 이라크의 T-72 전차, T-62 전차 이런 것들을 마구마구 학살했던 그런 그 전력을 가지고 있어서 영국은 자신 있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 준다 하고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영국으로 직접 불러서 거기에서 운영교육 시키고, 운영교육이라는 것은 이제 전차를 조종하는 거, 또 사격하는 방법, 또 정비하는 방법. 정비 중요하죠. 지금 러시아군도 정비를 못 해가지고 조금만 고장나도 그냥 전차 버리고 도망가 버리는데, 정비하는 방법 다 교육하고 3월 달에 실전 배치하도록 해주겠다. 자, 근데 이제 러시아가 폭격하고 이러는 마당에 어떻게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외국으로 나갈까? 일단 기후에서 폴란드까지 기차로 이렇게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러시아가 그 기차를 폭격하면 어떡하냐? 그런데 이 기차에
뭐 유럽의 여러 나라의 이런 그 아주 고위층들이 기차 타고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어디에 어떤 나라의 그 핵심 인사가 타고 있을지 모르니까 러시아가 함부로 기차를 폭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기차들이 이 우크라이나 소유의 기차가 아니라 유럽 나라들의 소유 기차들이 오기 때문에 그 기차를, 특히 이건 이제 민간인 용도 아닙니까? 군사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폭격할 수 없어서 그 기차를 못 건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폴란드까지는 기차 타고 가고, 폴란드에서 이제 전용 항공기를 타고 영국으로 가서 교육을 받고 온다라고 합니다. 잘 바꿔오기 바랍니다. 자, 크라토스, 발키리 만들죠. 발키리가 F-35 또는 그 이후에 6세대 전투기하고 이 유무인 복합 전투를 하는 그 용도로 만들고 있는 지금 무인 전투기인데, 그 발키리를 만드는 크라토스사에다가 이렇게 극초음속 자폭 무인기, 지금 이란제 샤헤드 136 이거 지금 도입해 와가지고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의 여러 가지 변전, 전력 시설 이런 거 그냥 마구마구 때려서 이 겨울을 혹독하게 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뭐 시속가 150km, 130km 이렇게 삘삘삘 날아가는 건데, 이거는 마하 5 이상의 극초음속으로 날아가서 자폭하는 순항 미사일보다 더 덩치가 크고 더 멀리 날아가고 더 빠른 속도로 멀리 날아가는 이런 자폭 드론을, 극초음속 드론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기대가 됩니다. 자, 인도네시아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7,300톤짜리 병원선, 두 번째 병원선을 이렇게 취역식을 했는데, 인도네시아가 왜 병원선이 필요하냐? 전쟁하려고 하냐? 뭐 그거는 아니지만, 인도네시아는 낙후된 섬들이 워낙 많은 것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인도네시아는 진짜 이런 병원선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 국가로서 낙후된 섬들에 떨어져서 있는 이런 그 국민들을 의료 서비스를 해주려면 이런 거 있어야 되죠. 그래서 뭐 이런 건 좋은데, 그런데 문제는 지금 뭐 라팔 도입한다, 뭐 도입한다,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은 무기들을 해외 도입을 하는데, 그 해외 도입하는 무기들의 대부분은 그 해당 국가로부터 차관을 받아서, 즉 빌려서 도입을 하는데, 이런 이제 조선 최근에 했던 뭐 미사일 고속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만드는 것이니까 이거 차관 아니고 그냥 국가 예산으로 바로 그냥 딱 집행을 하는 거죠. 그거 보면 돈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KF-X 분담금 안 주죠. 그래서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 KF-X, KF-21 전투기 초음속 비행하는 그 기체에도 아직도 인도네시아 국기가 붙어 있었는데, 그 정말 빨리 좀 떼버리든지 아니면 빨리 돈을 받든지 이렇게 강단 있는 윤석열 정부가 돼주기를 기대한다 라는 말씀을 첨언하고요. 자, 24명 호위함입니다. 나름 준수한 성능이에요. 여기에는 30km 정도 날아가는 함대공 미사일도 32발이 장착되어 있는 등 방공 능력, 또 대함 타격 능력, 또 대잠 능력 괜찮아요. 준수해요. 근데 이제 오래돼서 이제 퇴역을 시키는데, 이 중에 4척을 튀르키예가 구매하기 위해서 실사단을 영국으로 보냈다. 그 말은 뭐냐? 영국하고 이미 합의가 됐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런데 미국이 요즘 이 튀르키예하고 뭔가 잘 안 맞는데, 영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튀르키예에게 군함을 팔까? 파는데 조건이 있겠죠. 흑해에서 러시아를 견제하는 역할을 좀 해라 라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그리고 그리스에게는 사용하지 마라 라는 조건을 가지고 팔 수는 있겠죠. 뭐 이런 중고 거래는 괜찮다고 봅니다. 자, 미국 코스트가드 해안경비대의 리어 애드미럴이라고 하니까 소장급 이 현역 제독이 직접 이야기했어요. 소말리아 해적보다 중국의 불법 선단이 더 심각한 위협이다. 왜냐? 어족 자원을 싹쓸이 가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인도양까지 완전히 그냥 선단을 이루어서 인도양까지, 그리고 남태평양까지. 그래서 남태평양에 있는 이 남아메리카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연합 어떤 그 단속반을 꾸려서 하는데도 도저히 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자들은 치어까지 그냥 가져가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그 어민들은 치어들 안 잡죠. 그래서 잡으면 안 되는 사이즈들이 어종마다 다 정해져 있죠. 그런데 얘들은 그거 없죠. 그냥 쓸어서
가버리는 악랄한 자들. 그래서 그 예전에 일본의 그 도고 헤이지로가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중국인은 박멸해야 할 바퀴벌레 같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게 있는데, 그게 갑자기 공감이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 건 저만의 느낌일까요? 여하튼 중국, 정말. 네, 여기까지 알려드리고 중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북유럽 신화에서 트롤은 난장이 인간형 괴물로 물가나 다리 근처에 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의 일을 회방을 놓는 방해꾼입니다. 현대에 와서도 이런 짓을 하는 방해꾼들을 트롤이라고 부르는데, 독일이 이 트롤링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제 3세대 전차 공연 문제가 핵심 의제였던 우크라이나 방위연합체 회의, 이른바 람슈타인 회의에서 레오파르트2 전차 우크라이나 공여 합의가 독일의 강력한 반발로 결국 불발됐다고 복수의 외신들이 현지 시각 1월 20일 보도했습니다. 우리나라 시각으로 1월 20일 저녁부터 1월 21일 새벽까지 진행된 이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 확대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는데요. 독일은 이날 회의에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신임 국방장관을 보내 다른 우방국들의 레오파르트2 전차 공여를 필사적으로 저지했습니다.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폴란드와 스페인, 핀란드 등의 레오파르트2 A4 전차 공여에 대해 극렬한 반대 입장을 냈는데요. 독일은 다른 나토 우방국들의 성토에도 불구하고 전차 임의 지원 시에 후속 군수 지원 중단 등 초강수를 꺼내며 레오파르트2 전차 공여를 막아섰습니다.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도대체 뭐가 무서워서 전차 공여를 막는 거냐라는 기자들의 비판에 뭔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독일과 유럽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이러는 것이다. 그런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려면 그런 결정이 불러올 수 있는 장단점을 철저하게 따져야 한다라는 모호한 말로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당초 미국과 나토 우방국들은 이번 회의 전에 독일 측과 접촉해 레오파르트2 전차 공여를 승인해달라는 요청을 해왔는데요. 독일은 회의 하루 전날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의 양자 국방장관 회담에서 미국이 M1 전차를 먼저 공여하지 않으면 독일은 절대 레오파르트2 전차 우크라이나 공여를 승인하지 않겠다라며 극렬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독일이 레오파르트2 전차 공여 결정을 가로막자 회의 직후에 베를린의 독일 총리 집무실과 의회 일대에서는 독일 당국을 성토하는 집회가 열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전차 공여 지원 불가 입장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독일이 이러한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성능에 비해 평가가 심각하게 부풀려져 있는 레오파르트2 전차의 수출과 독일제 무기에 대한 이미지 추락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인데요. 독일의 트롤링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의 반격과 전쟁 조기 종결은 더욱 요원한 일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작년 이맘때 2월 24일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스웨덴, 스페인, 미국, 영국 다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데 독일 그냥 헬멧 5,000개, 방탄복, 중고 방탄복 다 썩은 그냥 무기 이런 거 주다가 처음에 비난 어마어마하게 받았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제 로이드 오스틴 장관 완전 썩은 표정하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또 썩은 표정하고 있는데 기분 나쁘다는 거죠. 왜냐? 다른 모든 나라가 전차 좀 주자. 전차가 있어야 반격 작전을 한다. 그런데 줄 전차는 도대체 뭐냐? 지금 독일이 냉전 후에 확 뿌렸던 그 레오파르트2 A4 전차. 지금 이제 간당간당 지장 물자로 많이 일선에서는 이제 퇴역을 많이 했으니까 그 퇴역한 거 좀 끌어다 주고 니들이 부품 좀 제공해주면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많이 압박을 했죠. 그래서 그 회담 하루 전날 로이드 오스틴 장관이 미국 국방장관이죠. 이렇게 독일 장관 만나가지고 했는데 니들이 M1 전차 안 주면 우리는 안 준다. M1 전차 주면 줄게. 자, 이런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비난을 하고 기자들이 그 회담 이후에 도대체 뭐가 겁나서 안 주는 거냐 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주 또 그 이전주부터 계속 독일은 가서 레오파르트2 전차가 박살나는 것이 두려워서, 그래서 전차 시장을 완전히 그냥 한국이 K2에게 다 뺏길 것이 두려워서 또 그 전차라고 하는 지상군 무기 체계의 최고 꼭지점에 있는
이 전차가 박살나는 것을 보여주면 그 밑에 있는 보병 전투 장갑차, 보병 수송 장갑차, 뭐 자주포 이 모든 것들도 다 신뢰성을 잃을까봐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그걸 이제 기자들도 똑같이 질문했더니 흥분해가지고 대답을 뭐라고 하냐? 이 사람이 말이 안 맞아요. 뭐라고 하냐? 뭔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독일과 유럽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이런 것이다. 도대체 유럽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그러면 유럽이 러시아로부터 위협을 안 받게 하려면 우크라이나가 유럽의 방패가 되어서 우크라이나가 생존해야 되죠. 그러면 유럽 사람들을 위하면 줘야 되죠.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싸구려 정치인 같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스틴 장관에게 니들이 M1 전차 주면 우리도 준다. 아니 유럽 사람들을 위해서 전차 안 준다고 했다가 오스틴 장관에게 M1 전차 주면 우리도 줄게. 이런 물귀신 같은 발언하고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말씀처럼 그냥 두려워서 그렇다. 왜냐? 이게 이제 두부 장갑 아닙니까? 직각 장갑. 그래서 한 400에서 450mm의 전면 방어력으로 추정이 돼요. 레오파르트 A4 전차가. 그런데 T-72 전차의 날탄, 날개 안정 철갑탄이 450에서 500mm의 관통력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 주장이 맞다면, 그리고 이 방어력 400에서 450mm 방어력의 추정이 맞다면 맞으면 가는 거 아닙니까? 물론 T-72는 정확도가 좀 떨어져서 제대로 못 맞출 거지만 그래도 맞으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레오파르트 2 전차 입장에서는 T-72 전차 10대를 깨부숴도 자기가 한 두세 대 깨지면 이거는 손해인 겁니다. 왜냐? M1 전차가 73 이스팅 전투에서 한 개 중대 가지고 130대의 여단을 그냥 박살내버린 M1 전차, 그리고 챌린저 전차 300대 0의 이 교환비를 보였던 챌린저 전차, 영국제죠. 이런 미국이나 영국의 그런 T-72하고 싸웠던 실전 전적하고 너무 차이가 날 거기 때문에 그게 겁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독일제 그러면 뭐든지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그러거나 말거나 폴란드 이런 나라들, 그리고 스웨덴, 핀란드 이런 나라들이 나서가지고 우리가 주겠다. 자,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유럽에 다시금 전차 시장이 열리는 거. 줬으니까 또 채워야 되죠. 그러면 이런 거 하겠습니까? 이자들 지금 이따위인데 한국의 K2 전차 외에는 없는 겁니다. K2 전차 잘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러시아가 동계연합훈련을 빌미로 벨라루스에 파견한 미그 31K 전투기 한 대가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을 탑재한 상태에서 비행에 나섰다가 엔진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한 달 새 벌써 두 번째 사건인데 아쉽게도 수락하지는 않았습니다. 벨라루스 군과 연합훈련을 빙자해 벨라루스 지역에 전진 배치되어 있는 러시아 항공우주군 소속의 미그 31K 전투기가 현지 시각 1월 19일 비행 중 엔진 폭발 사고를 일으켜 긴급 회항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이 1월 20일 리포트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벨라루스 시각으로 1월 19일 오전 11시 벨라루스의 수도 민스크 서북방 방향으로 약 60km 떨어진 말라제치나 상공에서 식별되었는데요. 도심 상공을 비행 중이던 미그 31K는 공중에서 굉음을 내며 일부 파편을 비산했습니다. 사건을 일으킨 기체는 모스크바에서 동쪽으로 약 290km 떨어진 니즈니 노브고로드주 소재 사바슬레이카 공군기지에 주둔하는 제54 근위 전투 항공연대 소속의 미그 31K 기체번호 RF95194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기체는 1986년 요격기로 생산되어 미그 31BM 사양으로 개량되었다가 지난해 1월 KH-47M2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 투발 기체로 지정되어 러시아 연방군 총참모부 직할 통제기체로 운용되어 왔습니다. 사고를 일으킨 기체는 사고 당시 킨잘 미사일을 장착한 상태로 벨라루스 마추리시 공군기지에서 A-50U 조기 경보기와 함께 이륙했는데요. 이륙 후 약 30분 만에 기체 이상을 일으켜 엔진 하나가 완전히 파괴되고 마추리시 기지에 비상 착륙해 화재를 진화했습니다. 문제는 현재 러시아가 벨라루스에 배치한 3대의 미그 31K 가운데 벌써 2대가 한 달 사이 연쇄 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입니다. 오신트 소식통에 따르면 같은 기지에 배치된 또 다른 기체에서 지난 12월 25일 이륙 중 엔진 화재가 발생해 활주를 중단하고 현재 수리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미그 31K에 탑재되는 D30 터보팬 엔진은 일류신 76이나 H6 폭격기 등 대형 항공기에 탑재되는 엔진에 애프터버너를 장착한 모델로 러시아제 항공기 엔진 중에서는 그나마 신뢰성이 높은 엔진으로 평가되어 왔는데요. 이번 연쇄 사고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러시아 미그 31 기체들의 심각한 노후화가 문제일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1975년부터 1994년에 생산된 미그 31 계열 기체들을 지속적으로 개량해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는데요. 가뜩이나 수명이 짧은 구소련제 항공기들의 무리한 운용이 이번 사례와 같은 사고들을 계속 일으킬 것이라는 경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 기체입니다. 이 기체가 E-26을 하는 그 비행 소티에서 사고가 난 겁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킨잘 미사일이 동체 아래 한 발이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날아갔는데 어딘가 하면은 이 벨라루스의 수도 민스크가 여기 있죠. 민스크 아래에 공군기지가 있었고 여기에 세대가 배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기 경보기 한 대, 그리고 이제 이 미그 31K 킨잘 장착하고 딱 이륙을 한 겁니다. 해가지고 90km 날아가가지고 엔진이 터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한 개가 터져가지고 그 잔해가 도심으로 떨어지고 그래서 돌아와서 이렇게 돌아왔는데 야 90km나 다시 회항을 했어요. 한 개의 엔진 가지고 멀리도 날아왔네요. 자, 그래서 얘가 딱 뜨니까 우크라이나에서는 지금 뭐 1시간 30분 동안 그 실탄 달고 떴으니까 공습 경보가 발령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도 여기 공군기지 옆에다가 당연히 스파이 고정 간첩 놔뒀겠죠. 그래서 야 이번에는 클린 상태, 무기 장착 안 하고 떴으니까 공습 경보 아니야. 자 이번에는 뭐야 킨잘이잖아. 공대지 미사일. 야 이거는 위험하다. 공습 경보. 뭐 이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TV조선에서 오산기지 뭐 이런 옆에 반드시 북한 고정 간첩이 아파트에 살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비행기 뜰 때마다 어떻게 떴냐 이런 거 다 북한에 보고할 거 아니냐 라고 했다가 정말 뭐 큰일 날 뻔했죠. 민원연이라는 데서 저보고 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갖다가 그렇게 이야기해. 아니 간첩 확인됐으면 내가 간첩 신고해서 상금 엄청나게 받았겠죠. 그냥 저의 견해를 갖다 이야기한 건데 무슨 확인을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제가 국정원입니까? 기가 차죠. 그걸 가지고 또 TV조선 허가를 취소하려고 했던 방통위 기가 찹니다. 정말 그 방통위원장 아직까지도 저 자리에 앉아있죠. 안 나가고 정말 악질 같은 자 아닙니까? 아무튼 그렇게 저희 예상대로 여기도 스파이가 있었던 거죠. 우크라이나 스파이가. 그래서 공습경보가 울렸는데 그 공습경보가 여기다가 공습을 할 뻔한 거죠. 자기네 동맹국에다가. 기왕이면 확 그냥 민스크 쪽에서 돌아오다 터져가지고 이 루카센코 대통령 사는 그 대통령궁에 그냥 확 떨어져 버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은 어쨌든 민간인은 죽으면 안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왜 이렇게 됐냐? 세대를 보내놨는데 12월 25일 날 여기는 이륙하려고 확 활주하다가 불이 나가지고 이륙 스톱 해서 또 살았고 어쨌든 이제 이 비행기 못 쓰고 또 이번에는 또 두 번째 비행기 확 떠서 지금 90km 날아갔다가 지금 이렇게 돼버렸는데 뭐냐? 한계에 봉착했다는 거죠. 부품들이. 안 그래도 러시아제 항공기 엔진의 수명은 비행 수명 해봐야 500시간 이거밖에 안 돼요. 아니 엔진이 500시간밖에 못 날아? 예, 그렇습니다. 러시아 거는. 그런데 뭐 우리 미국제 전투기의 그 엔진, 404 엔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4000시간 뭐 이렇게 비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근데 여기는 500시간. 최근에 만든 거 좀 좋은 거 1500시간. 그래서 몇 달 안 뜨면 엔진 교체해줘야 되죠. 그런데 지금 러시아의 국가 무역 상태가 정상이 아니니까 완전히 한계에 봉착해서 엔진에 불이 날 정도의 정비 불량 상태가 어쩔 수 없이 오는 이런 상태가 되었다. 다음부터는 좀 이렇게 공군기지 바로 그 상공에서 터져가지고 그냥 공군기지 하나 그냥 말아먹기를 기대합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